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예, 깍두기. 깍두기로 이제 뭐 약자 배려, 복지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제가 그때는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문화에 깍두기라는 단어와 대응되는 단어가 있는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영어 각종 그 해외에 있는 원어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없어요. 영어에서는 third fill, 그래서 세 번째 바퀴란 뜻이에요. 이거는 꼽살이에요. 꼽살. 예. 어떤 원어민이 그렇게 들어요. 우리 third fill 있어. 찾아보니까 꼽살이더라고요. 이게 왜 있잖아요. 연인 간의 데이트하면 꼭 눈치 없이 끼는 애. 이런 애. 예. 그리고 거기 그 서구권에서는요. 와일드 카드라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끼워주는 건 있어요. 우리 축구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 끼워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시죠? 내가 귀족으로서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베푼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깍두기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키워주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혹시 찾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복지민주주의입니다. 지난번이 1부, 오늘이 2부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민주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복지국가 들어봤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론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론. 자, 먼저 이게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작년까지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입니다. 보면요. 1970년대, 그러니까 50년 전에 약 256만 원이었어요. 1인당. 그런데 지금 3,500으로 늘었어요. 무려 14배가 늘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6.25 직전으로 돌리잖아요. 약 250배 성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삽니다. 이제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리고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왜냐하면 뭐 인구 100만은 작은 돈 이런 거 빼고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 세계 7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용하는 모든 도표나 수식은요 이 나라 지표, 국가 지표 체계라고 우리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통계청 같은데요, 여기. 그런데 유엔에서 2001년에 행복지수 보고서라는 것을 냈어요. 유엔 회원국들 전체 대상으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 몇 등 했을까요? 몇 명이에요? 한 150개국이에요. 145등? 저 올해 거예요? 예, 2021년도.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9년, 20년도, 3년도를 종합한 거예요. 꼴찌? 뒤에서 10등? 뒤에서 10등? 야, 되게 비관적이시네요. 자, 먼저요. 1등이 핀란드, 2등 덴마크, 3등 스위스, 4등 아이슬란드, 5등 네덜란드, 6등 노르웨이 쭉 스웨덴, 룩셈부르크 나가는데 27등 스페인, 우리나라 없어요. 첫 번째 장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두 번째 장에도 없어요. 세 번째 장에 가니까 62등에 사우스 코리아 있어요. 반이네요. 62등, 그쵸? 왜요? 왜요? 생각보다 높아요? 생각보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비슷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안정적인 나라예요. 근데 왜 안 행복하십니까? 그거 듣는 거 뭐라고요? 그거 듣는 게 잘 사는 거랑 행복한 거랑 다르지 않아요? 오, 다르다. 보고 듣는 거 못하다. 설교 바로 응용했어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들 막 뒤졌죠. 아까 거기 가서. 이런 통계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3등이에요. 이게 뭐냐면 OECD 같은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이에요. 상대적 빈곤율. 절대 빈곤한 거 말고. 그래서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한 상대적 빈곤율 조사했어요. 우리나라 당당히 3위예요. 그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 격차가. 이거는 18년도 거고요. 2020년도 소득 격차 조사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2위예요. 1위는 미국, 우리나라가 2등.
그렇게 우리나라는요, 소득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건 여기에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적 빈곤율이 작은 거, 즉 소득 격차가 크게 심하지 않은 거 있죠. 그런 나라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10개가 이게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행복지수 1등이 있죠. 거의 일치합니다. 이거더라고요. 행복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객관이 아니잖아요. 소득보다는 물론 극빈 빼고 소득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게 행복지수더라고요. 그게. 즉 상대적 빈곤율이 낮을수록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도 행복지수는 높아요. 다 못 사니까 어차피.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못 살 때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남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논문을 하나 쓴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은 그와 같이 증가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과 행복이 같이 증가한대요. 왜냐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은 사람이 하루 3끼 먹게 되면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하루 3끼 행복한데 하루 5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겠죠. 아주 배고플 때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군대에서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군 후에 먹는 사발면 하나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10개 먹으라 그러면요, 가혹행위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소득이 쭉 증가한다고 행복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국민들의 행복지수는요, 소득 증가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율에 반비례한답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내 소득보다 간단하게 뭐가 더 중요하다? 남의 소득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내 소득보다 남의 소득이 중요해요. 내가 하루 3끼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삼겹살 먹을 수 있고, 치킨 먹을 수 있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신발 살 수 있으면 이제 내 직장 동료, 나랑 고등학교 때 동기, 또 나 군대 동기, 내 형제,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 버는가가 내 행복의 척도라고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걸 학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약간 이 사람이에요. 이스털린. 자, 이거 보십시오. 정리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행복도는 개인의 소득 증가보다 상대적 빈곤, 박탈감을 감소시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종교와 철학이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있어요. 그거예요.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겁니다. 즉,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남의 떡 보지 말라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 거기에 행복을 거기서 찾으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판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전문가여서 많이 공부했고 내가 그 판에 들어가서 돈을 잃어도 괜찮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거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냥 내가 버는 내 소득에 만족하시며 사는 법을 익히시는 게 빨라요. 이건 종교나 철학에서 그런 다양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국가의 살 일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살 일. 바로 이겁니다. 상대적 빈곤, 이걸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 이걸 복지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할 거. 세금을 걷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걸 복지라고 그래요. 기본 분배 정의입니다. 분배 정의. 자, 여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지가 뭡니까? 웰페어. 복지가 뭡니까? 복지 뭔지 아셔요? 복지가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빈민 구호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지는. 원래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영국에서.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러고, 어떤 영국의 주교 한 명이 독일은
워페어 스테이트. 그래서 전쟁 국가다. 하지만 영국은 웰페어 스테이트,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이거였어요. 즉 도덕적으로 베풀어야 되고요. 종교적 의무야. 가난한 사람 돌봐야 돼. 이런 개념이었어요. 복지가.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복지는 경제정책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자, 부자가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많이 써요. 왜냐? 부자 1대 가난한 사람 1이 아니잖아요. 부자 1명이면 가난한 사람은 1000명이라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렇게 1대 99 사회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하루에 5개 먹지 않아요. 하루 3끼밖에 안 먹어요. 소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소득층은요, 들어오는 족족 생활비를 쓰고요. 여러 가지 소비를 합니다. 즉 부자들에게 국가에서 무언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소비가 잘 되더래요. 우리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소비가 미덕이구나 다 깨달았잖아요. 소비가 돌아가야 소비를 해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살고 자영업자들이 살고 기업이 사는 걸 우리 이번에 다 깨달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이 사회적 안정망이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실리콘밸리처럼 7번쯤 망해도 그 중에 한 번이나 성공하면 대박나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도전해서 한 번 망하면 거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정책이 잘 되는 나라들은요. 간단하게 여러분 외줄타기 해보셨습니까? 외줄타기 해보셨어요? 외줄타기, 서커스 같은 거. 그냥 선만 선만 밟아봤죠. 되게 힘들잖아요. 그 외줄타기 연습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되게 줄을 낮게 깔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못 깔아요. 매트리스 깔잖아요. 떨어져도 괜찮게. 복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외줄타기 같은 사업이라든지 창업을 하는데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매트리스를 네가 알아서 깔아라. 이러고 현재까지 이랬어요. 내가 알아서 안전 장치를 하고 가야 돼요. 망해도 내 책임. 잘 돼도 내 덕분. 이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매트리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망하면 누구 책임? 국가가 책임져줘요. 잘 되면. 잘 돼도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줬으니까 내가 또 세금을 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잘 돼야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요. 한 가지 기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을 공정하게 잘 쓴다는 국민적 믿음. 우리는 세금 냈는데 얘는 세금 안 내고요. 내가 낸 세금 이상하게 세요. 뭐 이상한 데 써먹어요. 누가 막 이상한 데 다 자기들이 빼먹어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경제정책이었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게 바로 복지는 국가의 기본 역할이다. 즉 국민 주권 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아주 힘들어요. 정말 하루 열심히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치라든가 투표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갖겠습니까? 안 갖겠죠. 조금 먹고 살만하고 그래야 그런 쪽에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혹시 3S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3개예요. 이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고 공부하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막 바른 소리하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야, 니들 이런 거 하지 마. 스포츠에 관심 갖게 하고요. 영화 같은 거 관심 갖게 하고요. 그리고 성산업에 관심 갖게 하는 겁니다. 이걸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미화 정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에 개입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복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예. 2018년도 전 세계 각 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 순위예요.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예, 제일 끝에 3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안 써요. 복지에. 그런 나라예요. 왜 안 쓰냐? 왜 안 쓰냐? 아직도 복지를 우리나라는 빈민 구호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빈민 구호 정책이면 복지로 쓰는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예요. 우리나라는 복지를 빈민 구호 정책으로 생각하다가 경제 정책인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전환하는데 제가 한 반 정도에 걷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지를 현재 비용으로 많이 생각해요. 비용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남는 돈 있으면 지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복지는 이게 아니라고요. 복지는 현재 다른 나라들은 복지를 경제정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다. 왜냐?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투자. 여러분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2분기는요. 경제가 성장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우리 그때 쏠쏠했잖아요. 막 고기 사 먹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깨달은 거예요. 경제정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부자한테 줘야 되느냐? 가난한테 줘야 되느냐? 이런 논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별적 지원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아직도 빈민 구정책 생각해서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선별적 지원한대요. 아니에요. 복지는 이제 경제정책인 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복지 비용은요. 경비예요. 필수 경비.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경비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거를 바로 2009년도에 한국 스웨덴 정치사회자 50여 명이 스톡홀름에 모여서 미래정책 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겁니다. 복지는 빈민구호책도 아니고 경제책도 아니고 복지는 바로 복지가 국가의 기본 역할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긴 게 복지민주주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를 복지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국민이 주권이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 소리잖아요. 예. 그 국가의 주인된 국민에게 국가를 잘 다스리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식주를 다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국민이 국가의 주인된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이게 복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옛날에요.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많이 싸웠어요. 자본주의도 결국 별로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요. 솔직히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워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도 이미 수정자본주의와 사회주의권을 많이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념의 대립이 돼요. 그래서 2009년도에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낸 그런 철학 개념이 바로 복지민주주의라고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이거 민주주의잖아요. 그 주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걸 보장하는 것.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복지민주주의예요. 이 복지민주주의는요. 제일 중요한 게 탈상품화라고 합니다. 탈상품화. 이거 들어보셨어요? 애정쌤 들어보셨나요? 이거 복지학 원론에 나오는 건데. 사회복지학 원론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덴마크 사회학자 요스타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아도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노동력을 시장에 파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다 여러분 시급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는요, 그렇지 않아요. 노동자가 세상의 짱이에요. 그래서 계급혁명이 필요해요, 사회주의는. 예. 이 둘이 지금까지 싸웠다고요. 그런데 전혀 발상을 전환을 한 거예요. 사람이 비록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아도 일은 안 해도
먹고 살길 기본적인 건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고기는 못 먹어도 굶어 죽진 않도록. 그걸 탈상품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념이 확장합니다. 그래서 복지민주주의의 주요 국가 기준으로 의료, 보육, 교육, 의식주 관련 기본적인 상품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무상교육. 즉 교육은 자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상품이죠. 돈 많은 사람이 좋은 학원, 애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 붙여서 쭉쭉쭉쭉 더 높아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폐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상교육이에요. 공교육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탈상품화예요. 무상교육이. 그리고 무상의료.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도 이거 한 80%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의료보험 우리 되게 보험료 내지만 병원 가면 되게 싼 돈 내잖아요. 그런데 혹시 중병 걸려 보셨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꽤 계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중증 암 환자라든가 큰 병 걸린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95%를 지원해요. 현재.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덧 거의 여기에 가까워져 왔어요. 즉 의료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또 공공주택. 주택도 상품이 아니다. 왜냐? 우리 필수적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물론 초호화 주택은 아니더라도 우리 비 안 맞을 정도. 저희 지난번에 그 독일에서 만든 무슨 벨룸 네스트 기억나시죠? 노숙자들이 눈 내릴 때 눈 맞지 않도록 1인용 캡슐 같은 거 제공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메리토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 교육의 기본 정신이에요. 학생이 공부할 의지와 재능. 왜냐하면 빵점짜리 애가 열심히 한다고 대학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성취 수준. 재능과 의지만 있으면 국가에서 다 교육시켜줘요. 그래서 거기는 대학교 학비가 우리나라 느낌으로 한 학기에 한 30만 원 정도. 누구든 갈 수 있겠죠. 즉 학생이 의지와 재능만 있으면 국가가 공부시킨대요. 그 재능도 어떤 재능에 따라서 그쪽으로 막 밀어준대요. 그걸 메리토크라시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교육의 기본 개념이에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NHS, 국민보건서비스, 영국이에요. 영국. 지난주에 얘기했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영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진짜 근위축증, 루게릭병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냥 죽었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영국은요. 감기로 병원 가려면 그렇게 힘들대요. 감기로 병원 가려면. 며칠 기다려도 이런대요. 그건 쉬면 낫는 건데. 대신 암이나 큰 병 걸리면 100% 국가에서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다 우리 지금 실비보험 들고 있잖아요. 왜 듭니까? 실비보험을. 내가 큰 병 걸렸을 때 그냥 병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가 지금 여러분 다 의료보험 내시죠? 거기서 매달 5만 원 더 내고 무상의료 하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할 의향 있으시죠? 그거거든요. 내 의료 비용을 국가에게 전체로 맡기느냐? 국가 어느 정도? 보험에서 어느 정도?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 이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라는 곳에서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싱가포르 주택은요, 주거는 상품이 아니다. 예. 그래, 이게 바로 탈상품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싱가포르는요, 자기 주택 보유율이 91%예요. 근데 거기는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어요. 토지가 나라 거예요. 국가 거예요. 즉 모든 국민의 거예요. 거기에 건물만 지어서 올리니까 싸요. 그리고 그 건물은 또 국가가 많이 투자를 하고 개인들은 최소화만 할 수 있도록. 물론 초호화 주택도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그걸 사고 그거 아닌 사람은 다 이 주택개발청에서 만든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탈상품화 정책이에요. 다. 이게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요거 다 뭐냐면요. 일종의
외줄타기의 매트리스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죠. 내가 벌어서 하고 막 학자금 대출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 대줘요. 다 대줘요. 원하기만 하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공부해서 만약에 여러분을 무상으로 나라에서 대학원까지 다 가르쳤다 치면 나중에 졸업해서 그만큼 세금 낼 용이 있죠. 나라에서 학자금 받았으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현재 버는 돈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버는 돈은? 그렇죠. 그겁니다. 소비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아까 실비보험 다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다 해지하고 그걸 국가에서 한 의료보험은 3만 원 더, 3만 원, 5만 원 더 내고 100% 다 지원 무상의료가 돼버렸어요. 실비의료 내는 돈으로 또 쓰겠죠. 내가 매트리스를 안 깔아도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매트리스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세 2년, 월세 몇 년 그때 재계약할 때마다 불안하시잖아요. 뭐 집 어떻게 해보려고 돈 모으시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한 3, 4천만 내면 주는 그런 집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이 없다면 여러분 돈 안 모으시겠죠. 뭐 집주인의 갈등 그런 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탈상품화 정책은요,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즉 우리 소득 중에 가용 소득이 늘어나요. 여러분 한 달에 한 100만 원 버는데 보면 뭐 이자 얼마, 뭐 얼마, 실비 얼마에서 고정 지출이 생기잖아요. 항상 우리가 매트리스 깔아놓은 거 그걸 국가에서 보장해 줘 보십시오. 우리 소비가 얼마큼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보았던 세계에서 행복하다는 나라, 상대적 빈곤율이 낮은 나라들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지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꼭 뭐 어느 나라가 그랬다더라 이런 게 많아요. 뭐 베네수엘라가 망했다, 어디가 망했다, 퍼주면 망한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국민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득권층 정부가 나쁜 거예요. 즉 내가 낸 세금을 정부가 확실하게 나에게 이게 매트리스를 깔아준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세금을 다 낼 수 있잖아요. 실비보험을 무슨 화재보험으로 월 5만 원, 10만 원씩 안 내고 국가에 월 5만 원씩 더 내고 무상의료 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료보험을 5만 원을 냈더니 의료보험 공단에서 뭐 그걸로 떼먹는다. 실제 그렇진 않아요. 네, 떼먹고 어떻게 세금을 유용한다. 내 세금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무너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국가,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복지 민주주의를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회주의랑 다른 겁니다. 자본주의랑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의 주인된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것이 복지 민주주의고 탈상품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신뢰가 필요하다. 예,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